예,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참 지난 주말 보면서 이런 사람에게 기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물론 생각지도 못한 트럼프의 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인해서 떨어진 것도 있는데 이럴 것까지 있었나 그 낙폭 뉴욕 증시 보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주말의 모습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뭐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차원으로 네. 오늘은 좀 얘기를 좀 꾸며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우리 시장 빠지고 미국 시장 해외 선물도 빠지고 하고 있는데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해외 선물 중에서 지금 채권 선물입니다. 네.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이 올해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올해 최고치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조정세를 보이면서 채권 쪽 선물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현상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준비한 표는 12월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확률 추이가 파월 의장 얘기가 나온 이후로 어떻게 변화됐는가 지금 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표가 하루치씩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딱 얘기한 순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 예. 파란 선이 툭 튀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맨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저 모습이 파월 의장이 멘트가 나온 다음에 금리 확률이 그러니까 75bp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 빨간 선은 50bp 인하인데 그것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때문에 뭐 시장이 뭐 망가졌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죄가 없다. 지난 주말에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 확률뿐만 아니라 이 다음 표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적이냐 파월이 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떠한 특별한 뭐 이렇게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사실 FOMC 본회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뭐 이렇게 뭐 25, 50bp, 75bp 이렇게 인하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시장의 기대가 오히려 과도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책은 신중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표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시간에서는 더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물 FOMC 회의 지금 저기서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9월물 회의 같은 경우는 없었던 50bp나 확률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안 좋은 그런 악재들이 약간만 거쳐 들어가면 무역 분쟁만 좀 완화가 되면은 저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 저도 자주 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파월 의장에게 등 떠밀어서 뭐라도 얘기해라는 분위기긴 했는데 결국 등 떠밀려도 얘기를 그냥 안 한 것뿐이고 오히려 어떤 자산이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국채 그래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국채 흐름들 어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종종 말씀드렸던 비교되던 자산들을 이번에 아예 몽땅 다 하나로 저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미국채고요. 주황색이요. 예, 네. 그 아래 까만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독일 국채고요. 그리고 그 아래가 하이힐드, 네. 그리고 그 아래가 리츠 ETF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지금 급락을 확 보인 것이 이머징 마켓 ETF하고 우리나라 한국물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뭐 많이 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머징 마켓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막판에 미국 시장 막판에 보면은 저 리츠 펀드 노란 선이 확 급락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머징 마켓보다 더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몇 시 정도 되냐면 한 4시 정도께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날은 저도 저 놀라운 저 흐름 때문에 시장을 계속 보면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는데
4시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근데 투매 현상은 차치하고 그렇다면 저 위에 국채들은 왜 멀쩡하냐 이거죠. 미 국채와 독일 국채는 멀쩡하고 하이힐드도 내려오다가 수업이 된 상태고 리츠하고 이머징 마켓 쪽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뜻하는 것은 위험자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해서 저렇게 좀 DM 자산 같은 경우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리츠로 표현되는 그 안전자산 쪽에 근접한 그런 ETF도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머징 마켓 쪽만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산 시장에서 강한 쪽은 계속 채권 시장이 강하고 악재가 나타나면은 좀 약한 쪽이 먼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시간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채권 시장 선물 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렇게 지금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채권 쪽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저 잭슨홀 미팅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잭슨홀 미팅 시간대인데요. 예. 그 이전처럼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채권 시장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박스권 이전과 이후가 틀린 것. 그것은 잭슨홀 미팅을 시간대가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잭슨홀 미팅과 동시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저 때부터 또 나타났었기 때문에 동반해서 이슈가 반영이 됐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저렇게 급락했다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런 자산 변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차후에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따져볼 때 미국 채권이 지금 제가 아까 선물 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쪽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된 다음에 그 유동성이 충분한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차후로 좀 덜 선호했었던 저 표에서 나타난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이힐드나 리츠나 그다음에 DM 자산 쪽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시장 쪽에서의 모습 속에서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는 약간의 변화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아마 오늘 본장에서 만약에 지금 뭐 인덱스 선물들은 안 좋습니다. 다우나 뭐 나스닥이나 이쪽들은 다 지금 지수 흐름이 안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낙폭을 좀 제한적으로 유지시킨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는 점이 본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계속 내리거나 안 좋은 것보다는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일부터는 또 지금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지면 뉴스들도 또 다 바뀌어지기 그쵸, 마련이니까요. 예. 반전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갖고 오시는 자료들 보고 있으면 제가 허락받고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예 좋습니다. 저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완벽히라고 하시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했는데 다만 이 분석과 또 지금 시장의 상황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빠진 것도 아니고 이머징 빠지는 정도로 빠졌고 리츠가 더 많이 빠졌다 하지만 다시 이제 되돌림 현상 나타나면서 이제 1900선 깨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걱정은 또 이 걱정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우리 시장 쪽을 이제 분석하려고 하면은 이게 직전 저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50포인트 그리고 1900포인트 종합지수로요. 네. 그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바닥을 잡느냐 뭐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잡는 것은 차후에 이 조정의 양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저점까지 왔으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뭐 이렇게 솟아날 구멍을 찾자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해서 여기가 중기적인 바닥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고 예. 그것을 거꾸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럼 지난 반등 때 나타났던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표는
수급적으로 나타났었던 대차 잔고 추이를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대차 잔고 쪽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 더 표시한 것이 대차 잔고가 최고로 늘어났었던 때와 지금 그 이후로 줄어든 것이 지금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저렇게 늘었다 줄었다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서 지수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해외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 나은 모습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렇게 대차 잔고가 늘었던 그 시기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고 거기서 정점을 치고 8월 6일부터 잔고가 줄어들면서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최근까지 좀 그 반등이 이어졌는데 저 대차 잔고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잔고 수치를 정확히 보면은 8월 6일에 저 고점에서 그 줄어드는 그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만 3,734만 주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게 전체 잔고의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2,192만 주가 감소를 했는데 코스피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잔고 대비로 따져보면 1.2%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수익률은 8월 16일까지 올라왔었던 그 고점까지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8월 16일이 아니라 지난주 중반까지요. 그다음 8월 6일부터 지난주 중반까지의 수익률을 구하면은 코스닥이 14%고 코스피가 4% 정도 된다는 것이죠. 결국 대차 잔고가 줄어든 만큼 수익률도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빈집, 뭐 털이, 뭐 이런 식의 예. 뭐 증권가에서 나오는 그런 네네. 얘기요. 매물 공백을 털러 들어간다. 그 수익률, 매물 공백을 이용한 수익률을 노린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게 대차 잔고 추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저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격도도 이제 이렇게 과매도권이 아닌 상황으로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빈집 털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그 집에 눌러 앉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리고 한 번 하기는 쉽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요. 예. 이번에도 대차 잔고 줄어들면서 어떤 종목이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을 하면 그 종목 들어가면 또 먹겠지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차 잔고 늘어나는 것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이격도 때문에 투자의 종목을 고르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고르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런 숏 스퀴즈 랠리라고 불리우는 이런 전략에 있어서는 보통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막 매도가 나오면서 그 매도 속에는 공매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격하게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 이후에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한 1, 2주 지나가지고 이런 숏 스퀴즈 랠리가 보통의 경우 나타났었다는 점 그런 예. 점이 반복됐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상승에서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번 지나갔었던 악재라는 것이죠. 예. 이런 그 경기 악화에 대한 그런 얘기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스닥 쪽에 좀 들어가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반복될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러니까 빈집 털러 갔다가 눌러 앉을 수 있다라는 말에는 뉘앙스나 배경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나 조정 가능성도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인지도 나중에 가서 그 조정의 성격들을 봐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런 재료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채권 시장을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채권 시장 쪽은 사실 좀 정감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쵸, 예. 남 얘기하는 네.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좋고 화랑 쪽이 채권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쪽이 강약 조절하면서 따라가는 쪽이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해서 이번 8월 말까지의 채권 미국 쪽에서의 입찰이나 공급 물량들은 다 일단락이 됐는데 다음 달이 지금 3분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4분기 가서도 줄어들지가 않을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엔 또 단기물 채권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시장 쪽에서 채권 시장이 좋으니까 좀 반전의 계기를 찾아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단기적인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채권 시장 쪽에서 흐름에 따라서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목하면서 그쪽의 흐름을 가늠하면서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저 그 글로벌 새벽 방송할 때는 채권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장중에는 별로 썩 안 내켜 하시더라고요. 흥미도 많이 안 갖고 하다 보니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시장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 흐름들 살펴보려면 이제 저희도 채권 얘기는 좀 종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또 유념해 뒀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